비트코인 같은 그쵸. 것을 좀 비난했을 때 실체가 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화폐야말로 오히려 사실 실체가 없죠. 오늘 책은 바로 한 권을 끝낸 코인 투자의 정석편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가린이 이제 가상 투자의 이제 어린애로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가상화폐 이쪽 얘기하면 또 블록체인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 투자, 가상 자산 투자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그 투자자가 거의 이제 700만에 네. 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민 수를 생각하면 상당한 숫자인 그렇죠. 거죠.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한 1000만 정도니까요. 예, 거의 다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좀 부정적인 그 이유가 네. 있는 이유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식도 처음에 주식이 처음 생겼을 때 예전 과거 역사를 돌아가 보면 네. 그때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도박꾼들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야 주식하다니 삼성전자를 사다니 너 도박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서 다가오게 된 것이고 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나 어떤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그 시작입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 만약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이거 외에 아실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이 블록체인 이전까지는 인류에게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네. 아, 이 기술을 이용하니까 위조라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 기술이 이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지금부터 생각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인류 역사상에 아주 큰 발견들이 있어요. 네. 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전기. 바퀴, 인터넷 이런 것들 모두 큰 발견들이죠. 이런 큰 발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이 우와 엄청나게 유용한 것이구나 라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도 뭐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뭐 자연 발화 같은 거였겠죠. 뭐 산림에 뭐 천둥이 쳐가지고 불이 다 나니까 아유 이게 뭐야 내 집도 다 타고 내 그것도 다 탔어 내 뭐 논밭도 다 탔어 이거 정말로 몹쓸 물건이구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불이라는 것이 인류의 발전과는 뗄래야 뗄 수가 네. 없는 것이 됐잖아요. 뭐 가까운 예로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뭐에 쓰는 거냐라고 다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를테면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네네네. 분이 친구가 그 유발 하라리에게 인터넷을 처음 보여주었을 때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도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정보를 여기다 다 올리고 다 공유하는 거야라고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누가 자기 정보를 여기에 공짜로 업로드를 해서 공유를 하겠어 이런 세상에 쓸데없는 물건이구나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이 없다면 지금 김작가 TV도 없죠. 없죠. 예. 그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터넷이 어디에 쓰여라고 하는 질문이 오히려 더 당혹스러운 질문이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모든 곳에 모든 곳에 있죠. 모든 곳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류가 최초로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발견했으니 이것이 엄청나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닌 사람들은 위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되신 구독자분들께서 네. 이제는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 기술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게 쓰이겠다. 네. 아니다. 블록체인이 쓰이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용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터넷의 이점이 뭐야? 비용 이점이에요. 인터넷이 없을 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의 비용보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망 안에서 뭔가를 처리했을 때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떤 비용이 아껴지냐면 신뢰 비용이 아껴집니다. 즉 제3자가 무엇인가를 이게 진품이야,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기 위한 제3자가 모두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다 필요가 없어지는 위조할 수 거예요. 없으니까. 예, 위조할 수 없으니까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나마 논란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나중에 많이 쓰일 거냐 아니면 아닐 거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쵸, 논란이 그쵸. 있을 뿐이지 뭐 블록체인이 뭐 어쩌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럴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근데 블록체인을 타고 나타난 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네. 이 암호화폐를 보면서는 네. 사람들이 이제 뜨겁죠.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돈이래. 돈이라는 게 누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였어?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미래의 돈이란다. 이거 미리 사놓으면은 이게 희소하니까 가격이 오른다 네. 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비트코인을 뭐라고 분류해야 될 것이냐라고 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된 게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체가 없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주로 이제 비트코인 그쵸, 같은 그쵸. 것을 좀 비난했을 때 실체가 네.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김 작가 TV 나오느라고 네. 이제 마음도 설레고 또 이쁘게 보이고 해야 돼서 이제 미용실 들렸다 왔거든요. 네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크레딧 카드를 결제를 하고 왔어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주니까 크레딧 카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현금을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네. 현금 안 들고 다닌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제 재산이 그 미용실 원장님께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카드사에서 하고 나중에 뭐 한 달 말에 이제 정산되지 않을까요? 야,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카드사에서 쓰고 그때 정산될 때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고 네. 그러면은 그 미용실 그 원장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네. 예,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는 돈일까요? 온라인 계좌 어딘가에 있겠죠. 예, 온라인에서 이제 그건 되는 거죠. 제 네. 말은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그럼 제가 오늘 사용한 법정화폐의 실체는 어디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오늘 제가 크레딧 카드로 계속 결제한 것은 사실 그날 지금 현금으로 결제한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신용으로 결제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뭐 타인에게 전달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제가 그 데이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그 금액에 매칭되는 네. 실제적인 돈이 어딘가에 있느냐 뭐 있을까요? 없죠. 그 은행 통장에 제가 네. 1,000만 원 있다고 치면 네. 그 은행의 그 아래 지하에 가면 그 금고 안에 그 1,000만 원어치의 종이돈이 있을 거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 네. 10분의 1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뭐 그럼 다른 은행에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그 아시는 그 신용 창출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어떤 돈의 화폐량이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도 법정화폐야말로 오히려 사실 실체가 없죠. 이런 데서 그 뱅크런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맡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한다 그러면은 네. 원래는 다 인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는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다 파산을 하는 거죠. 뭐 지급준비율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은행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돈이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없이 투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투자에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송에 다루고 있는 주식이든 뭐든 부동산이든 어떤 거든 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신용 창출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라고 부른다면 사실 지금의 법정화폐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그 법정화폐가 실제로 실체가 없고요. 실체가 이제 일부밖에 없는 거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지 않고 실체가 전산상에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전산상의 실체가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실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상에 다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오감으로 이제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는데 내가 종이돈을 보면은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 촉감으로서 보고 시각으로서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그 블록체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산 장비, 이를테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이 되겠죠. 컴퓨터 같은 것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 이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의 가상화폐에 그래도 좀 연배가 좀 어린 신세대 분들이 MZ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가상화폐를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분들은 실체가 없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저만 해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 9학번입니다. 네. 대학 다닐 때 리포트 낼 때는 전부 다 종이로 냈습니다. 그렇죠. 종이로 내고 있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내는 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제가 리포트를 다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넌 빵점이야. 넌 F다. 왜인가요? 넌 이메일로 제출했잖아. 이건 실체가 없잖아. 너는 실체가 없는 걸 넌 제출한 거야. 출력해서 했었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손으로 만져주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어떤 기성세대에 비해서 지금 엔제 세대들은 거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세상에 익숙하거든요. 뭐 메타버스니 뭐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상화폐도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런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를 안 하거든요. 네. 일단은 가상화폐는 실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 구독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이걸 제가 여기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가치가 있는 걸 아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 드렸으니 이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시라는 거고 이 코인 쪽이 이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좀 뭔가 힘들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곤란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투자계에서 좀 안 좋은 평을 많이 듣는 의견이 있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예.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뭐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무섭긴 실제로 제 한데. 주변에서 보면 트레이더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예. 가상화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거의 안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분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트레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다르게 보거든요. 네네네. 트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상품,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 그 대상이 그러니까 적당히 먼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시장의 심리를 읽어서 이때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투자자 같은 분들은 그거잖아요. 내가 이 자산을 이 가격에 살 거야.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나는 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이걸 사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한 투자자 쪽에 가까운 쪽이 이제 가치 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그냥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가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는 지금 누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게 봐요. 예전에 저희가 이메일 시스템을 해서 처음으로 다음이었나요? 이메일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반발했던 논리가 이거였어요. 너 1년에 편지 몇 개 났으니 5번? 야, 편지 5번 쓰자고 이걸 전산화해서 이 복잡한 걸 만들자는 말이냐? 이메일이 반대당한 적도 있어요? 예. 이메일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1년에 5번 쓰는 편지 쓰자고 이걸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계정을 만들고 누가 이걸 쓰겠니?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메일이 1년에 5번 쓰지 않죠. 한 시간에 5번도 씁니다. 하루에 수십 통 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환경이 바뀐 거죠.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원래 니즈는 더 있었는데 편의성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춘 거고요. 뭐 성공한 해외의 어떤 글로벌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에어비앤비도 그런 거 보면은 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며칠 자다 갈 거야. 그럼 이 비즈니스 모델 들으면 이건 바보 같은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게 내 집에 누가 와서 며칠 자고 간다고? 이게 기존에 아예 없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네가 만들어봐야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거야. 누가 하겠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걸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가상화폐의 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미래에 속단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 계신 대표님이 이걸 완전히 가치가 있다 확신한 게 아니라 좀 알 수 없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치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숙소로 이용할 때 호텔만큼 예약을 많이 하듯이. 네. 오히려 같이 투자하시는 네. 분들도 사실상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무언가를 대상을 내가 샀을 때 그거보다 더 비싸게 네. 팔아서 내가 이득을 보는 것에 네. 대한 그 행위잖아요. 네. 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치 투자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좀 가치가 변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려요. 가상화폐가 가치가 다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요즘 보면 각국에서도 CBDC라고 하나요? 아, 중앙은행, 예. 디지털 화폐. 이거 도입하는 거는 코인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국가에서 이런 걸 하니까 좀 안 좋은 건가요? CBDC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종이로 된 화폐를 받아서 발행하고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종이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점점 없더라는 거죠. 종이돈은 지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돈을 또 이렇게 뽑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는 거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CBDC를 하자. CBDC에 어떤 기술 쓸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록체인 특징 때문에 네. 당연히 블록체인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블록체인 위에서 국가의 화폐가 이제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이제 영향을 받는 일은 사실은 그 두 개의 상관성은 이제 거의 없어요. 원래 종이로 줬던 돈을 사실 종이로 받은 적도 없어요. 저희가 이미 저희가 통장에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가 나온다고 해서 블록체인의 어떤 토큰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을 받는데 네. 지금까지는 숫자를 받았죠. 네네. 그 제가 일하고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계좌에 들어오죠. 계좌에 딱 들어온 걸로 네. 보였죠. 종이돈을 받지 않았죠. 근데 CBDC가 딱 개발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블록체인 토큰으로 주겠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 최종 대상 화폐가 종이로 있느냐 블록체인이 있느냐 그것뿐이지 똑같이 메시지 받아가지고 네.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건 있겠죠. 네. 현재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좀 부정되고 있는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저 방식을 따라하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애들 얘기도 비트코인도 그렇게 엉뚱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라고 하는 인식은 좀 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 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CBDC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거일 것 같으세요? 시장에 있는 코인들의 가치가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가에서 이런 걸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상관이 저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은 없지만 투자는 심리니까요. 심리니까. 영향을 미치겠죠. 진짜로 CBDC 같은 경우에 사실 가상화폐랑 연결해서 생각할 건 아니고 오히려 CBDC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이버시인 거죠. 내가 쓰는 돈에 10원 한 장까지도 흐름이 추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떳떳하게 산다. 나는 떳떳하게 사고 음성적으로 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꼭 범죄나 좀 뭐 이상한데 뭐 쓰고 뭐 마약을 구매하고 뭐 총기를 구매하고 그건 이렇게 뭐 해서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그렇게 좀 쓰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저희 뭐 가족들이 있는데 제 처음 모르게 뭐 장모님께 좀 이렇게 용돈을 드린다든가 좀 드릴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죠. 근데 CBDC가 되면 그 흐름이 모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추적되는. 예, 모두 추적되고 뭐 누구한테 누구 좀 도와주고 뭐 친구가 와서 어렵다고 하니까 돈 좀 빌려줄게라고 빌릴 수 있지만 뭐 나중에 야 너 이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되면 다시 가상화폐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현금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코인이 어쨌든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긴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좀 이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야 삼성이 뭐 망하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떨어져도 언젠간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같은 맥락에서 코인 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가요? 같은 맥락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속단하는 것을 너무 위험하게 보거든요.
삼성전자도 무너질 수 있죠. 음. 예, 저는 그렇게 그렇죠. 영원한 또 일등은 없는 이런 얘기 좀 거니까요. 그렇지만 예, 보셨잖아요. 매 그 10년 주기로 해서 그 네. 기업 순위를 보시면 그렇죠. 저희 전혀 상상도 못한 그렇죠. 기업들이 지금 그 위에 올라와 맞아요. 있어요. 삼성전자 빼곤 시가총액 10위 안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코인보다도 더 훨씬 더 예측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주식조차도 이렇게 바뀔 거 모르고 네. 이런 주식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텐데 네. 코인이라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논리를 만들려면은 만들기 쉽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뭐 계속 뭐 안전한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편안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없죠. 누구 저서인지는 제 저자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책에서 좋은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는 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거나 네. 혹은 내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태도. 이 태도가 그들이 버는 돈, 태도의 대가로 그들이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감내하는 것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뭐 코인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네 뭐해나 하는 사람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아주 자극적으로 나와요. 자극적으로 많이 해서 뭐 나오죠. 이게 되게 자극적인 부분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식에도 있어요. 주식에도 막 그쵸, 작전주도 있고 뭐 있죠. 어떤 주식 진짜 알지도 못한 주식 사가지고 막 딱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만 막 보여지면 주식도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네. 보일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지는 않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네. 좀 오래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 지금 올랐죠. 막 코스피 그럼 승자는 사실은 쥐고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코인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뉴스에서 강조하지만 사실상 별로 그 숫자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초반에 오래 들고 비트코인 20만 원 사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의 어떤 방법, 무조건 홀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다만 크게 다르지 않다. 편안한 것은 이제 자기가 안 봐야겠죠. 뭐 여기 이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강만청 회장님이나 네. 존리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흔들릴 때는 가격을 보지 말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가격을 보지 말고 내 판단을 보라라고 내가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가격을 내가 얼마까지 감내할 수 있나 뭐하나 이걸 내가 언제 손절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왜 선택했나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도 존재하는가. 사실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맞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도 어쨌든 지금 뭐 편안한 투자라고 하면은 약간의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가격만 봤으면은 하루는 웃었다가 하루는 울었다 한 사람이 너무 지금 많겠죠. 최근 2주만만 해도 네. 2주만도 이렇게 네. 했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갈 거라고 하는 것도 그 코인이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믿음. 저희가 이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네.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국가가 발행하지 않는 네. 화폐라는 것도 일상 있었고 앞으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고 네. 이 판단이 난 맞겠다. 나는 이거 네. 비트코인 앞으로 국가적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홀딩하고 계시면 지금은 5천만 원이지만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내가 5천 막 600이냐 700이냐 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대표님도 코인 투자 해보셨죠? 그럼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어쨌든 이 거래소의 대표님이시니까 예. 그 개인만의 투자 원칙 코인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그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에서 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많이 있는데 좋은 노하우를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전부 다 그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죠. 그분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 걸 거고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즉 투자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을 얘기해요. 삶의 질의 향상을 얘기하거든요. 난 투자에서 성공했어. 그러면은 아주 평수가 넓은 어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100억. 예, 그렇죠. 이거? 저는 뭐 이제 페라리도 좀 몰고 막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돈을 벌면 투자를 성공한다는 건데 시드가 많은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 정도의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100억이 있으면은 뭐 5% 수익만 내도 네. 5억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시드가 적은 경우에는
시드가 적은 경우에 똑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시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리스크를 걸어야죠. 그 리스크도 결국엔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드가 적은 상태에서 이걸로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 글렀다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투자 온리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김 작가님도 그렇지만 김 작가님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김 작가님의 전체 수익 중에서 투자 수익 외에도 분명히 노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겠죠, 네네네. 당연히. 네네. 어쩌면은 투자 수익보다도 지금 이게 더 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더 크시면서 이것이 계속 투자로 가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더 크게 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 근로소득에서 번 돈이 투자소득 계속 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순환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근로소득이 생각보다 빨리 잘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맨날 통장인데 맨날 내가 받아서도 보니까 뭐 쌓이는 게 없던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아껴서 아껴서 그렇죠. 시드가 쌓이는 방법을 되게 좀 그렇죠. 소비를 줄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더 많이 버는 방법이 있을 소득을 텐데 늘리거나. 다만 더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내가 그런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네. 최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은 작은 시드로 큰 돈을 버는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여라.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도박처럼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건 자기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 네. 나는 몰랐다. 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하면 될 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런 걸로 하시는 것은 네. 좀 위험하다라고 하고,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보셔야지 그 감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언젠가 시드가 많이 모였을 때 그땐 또 투자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는 꾸준히 하시되 그 시드가 많이 모이기 전에 네.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떻게 말씀을 보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통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이루신 분을 보고 나도 들어가서 나도 한 번에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실력이 아니에요. 네, 극소수이니까 극소수이고 그분들이 번 돈은 네. 대다수 시장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례를 많이 보셨나요? 네. 그렇게 돈을 버신 분은 또 그렇게 투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뭐든 코인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일단 그건 무조건 다 실력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실력은 아니고 이건 운이든가 부정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부정한 방법은 주식 같은 작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분은 그걸 빼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5천만 원 넣었는데 이게 50억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는 걸 잘 네. 알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 번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거의 포트폴리오 늘리는 거니까요. 네. 똑똑하다기보다는 만족스러운 만큼 벌었느냐인 거거든요. 만족스럽지 않게 번 사람들은 이게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과 상관없이 그런 투자를 두 번째 시도 안 하고 세 번째 시도 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김 작가님도 주식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이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떨어지면 막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팔았지라고 하고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반등을 했어요. 네. 원래는 내가 이 주식 5천만 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이거 4,500, 4,300에 내려가면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5천을 딱 넘은 순간 파시나요? 아니죠. 안 파시죠? 네. 모두가 인간이라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전에 후회했던 그렇게 땅을 치면서 내가 5천에 팔았어야 됐는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반등해서 예를 들어서 또 올라가겠지. 신이 보시면서 야 제가 울고 있으니 내가 5천까지 다시 한번 끌어 올려줘야겠다라고 올려도 얘가 파느냐? 안 팝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다 보면은 아주 충분하게 번 사람, 네. 팔아서 완전히 이식한 사람 빼놓고는 네. 결국엔 시장에 다 반납을 하더라. 대부분이 음. 반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은 또 20대, 30대, MZ세대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뭐 재테크 조언도 좋고 뭐 뭐든지 좋습니다. 헬조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어차피 글렀다, 네. 틀렸다, 뭐 지금 집값을 보고 어떻게 집을 살 것이냐라고 네. 이제 하는 분들이 있고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고 하지만 그 방법이 없다라고 절망을 하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시는 것이 처음에 쌓일 때는 진짜로 티끌만큼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노우볼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이게 굴르기 시작해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그 속도가 커요. 워렌 버핏도 그 대부분의 재산을 60 이후에 다 맞아요. 축적을 했습니다. 평생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뒤로 가서 시대가 커졌을 때 힘이 크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 20, 30대 계신 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이에요. 그냥 정말 그 영화 매트릭스의 카피처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 혹은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의 소비나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좀 소비 같은 걸 좀 과시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로 죽자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과시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2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더 비싼 거 사고 더 비싼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사요. 네. 안 사고 그냥 그게 보고 있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막 비싼 거 사가지고 과시하고 다니는 케이스는 별로 돈 많으신 없어요. 분들은 자산을 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소비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그 좋은 차 타고 싶고 뭐 좋은 물건 쓰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지만 지금 돈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부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해가면서 부자가 되지는 못했다. 다 돈을 번 다음에 그 산 결과지. 네. 지금 돈을 못 벌 것이다. 지금 무슨 뭐 헬조선이고 뭐고 근데 헬조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 생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하느님이라고 하던 신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어디서 태어나고 싶냐? 예, 너 두 가지 선택을 주겠다. 하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네. 하나는 200개 국가 중에서 랜덤으로 돌리겠다. 저는 그러면 한국 하겠습니다. 미국이 아닐 수도 있어서. 맞아요. 미국이라면 맞습니다.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200개도 아니고 그냥 상위 100개 중에서 랜덤으로 돌리겠다. 저는 한국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헬조선이 아니거든요. 네네.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조선이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막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헬조선이 아니고 이 안에서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김작가 TV 같은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또 그걸 좀 실행해 보시고 또 너무 큰 욕심을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마다 꾸준히 하려는 생각 가지시면 정말로 이제 생각도 못하게 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크게 부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700만이 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라면 좀 더 올바른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좀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허병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